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물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그것도 추석 당일 점심상 앞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냐고 말이지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기 전이라면 누구라도 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맞아요.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 액정 속 사진 한 장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탄냈는지, 그날의 싸늘했던 공기와 시누이였던 형님의 하얗게 질려가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서늘해지거든요. 모든 비극의 첫 장면은 늘 그렇듯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죠. 그날 아침의 공기까지 기억나요. 살짝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저는 미용실에서 막 드라이를 마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까 조심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해서 고른 단정한 원피스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마저 설렘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드디어 나도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아이도 낳고 남편 내조도 하면서 상상만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 일찍 다 돌아가셔서 외삼촌 내외가 상견례 장소에 나와주시기로 하셨지요. 어서 오십시오,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인자한 미소로 저와 저희 외삼촌 내외를 맞아주셨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괜찮다며 손을 꼭 잡아주었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조금 늦게 마치 이 자리가 귀찮다는 듯 느릿한 걸음으로 룸에 들어선 한 여자, 제 남편의 누나이자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람,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아, 진짜.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야. 피곤하네, 정말. 대놓고 자기 감정을 얘기한 형님을 보며 분위기는 쎄해졌고 어른들이 모두 앉아 계신 무거운 자리에서 형님은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않고 줄곧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서로 눈치를 보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저희 외삼촌이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셨어요. 따님이 참 미인이시네요. 사돈께서 복이 많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딸애는 빨리 시집을 가면 좋겠는데 워낙 일에만 빠져 살아서 그게 걱정이지요. 허나 칭찬이 무색하게도 형님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도 안 하고 시큰둥하게 있었지요. 때문에 양가 어르신들 다 멋쩍어하며 눈치만 볼 뿐이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요.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저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고 무슨 맛을 느낄 경황도 없이 밥을 입에 밀어넣기만 했어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어 예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오늘 어디 안 좋으셨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셔서. 예비 신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나가 나 결혼하는 게 섭섭한가 봐. 자꾸 내가 아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얼굴은 예쁜데 좀 복이 없게 생겼다 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중소기업 회사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지방대 학벌도 그렇고 뭐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다 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저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그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예비 신랑이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 건 맞지만
예비 신랑이 먼저 제가 마음에 들어 결혼하자고 죽자사자 쫓아다닌 거였거든요. 저도 만나다 보니 사랑해서 결혼 결정을 한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형님이 남동생을 많이 아꼈던지 제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돌멩이처럼 날아와 남동생 인생에 보기 싫은 흠집을 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얘기도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보다 먼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삶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가지진 못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는 잘난 동생의 발목을 잡는 부족한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을 사랑했고 이 사랑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처음이라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자라면 형님도 언젠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지. 마음을 고쳐먹으며 상견례 그 서늘했던 기억을 애써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저는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 속에서 시간은 흘러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메이크업을 받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얀 베일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반짝이는 것 같았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잠시 형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갑자기 형님이 제게 오더라고요. 야, 너 곧 식 시작될 건데 언제까지 친구들이랑 노닥거릴 거야? 네? 아, 형님, 아직 식이 시작이 안 되어서요. 문이랑 홀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사인 주면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따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무리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지만 훨씬 더 수준 떨어지네. 식이 시작되기 직전 형님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저를 향한 매서운 시선과 사나운 말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이 수군대며 잠시 자리를 비켜주자 형님은 제 앞에 서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비아냥대었습니다. 꼴은 그럴싸하게 차려입었네. 우리 현욱이 고생시킬 생각 말고 알아서 네 할도리 똑바로 해. 내가 다 감시할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잘 살게요. 축하한다는 말 대신 건넨 감시하겠단 말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싸움에서 무너지면 날 더 우습게 보고 힘들게 하겠지 싶어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입장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주례사가 이어지는 내내 식장하는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저희 시부모님 중 한 분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힐끗 돌아본 하객석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혼주석에 앉은 형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조금 훔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혹시 신부 쪽에 무슨 안 좋은 사연이라도 있나 봐. 양쪽 하객석이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회사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남동생을 떠나보내는
누나의 아쉬움이라고 하기엔 그 눈물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한 얼굴.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고 있었지만 등 뒤에 꽂히는 그 차가운 시선과 울음소리 때문에 계속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한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변질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선 정점을 찍었습니다. 배웅 나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데 형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우더군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쓱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용돈 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뜻밖이었지만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있으시구나. 결혼식 때 우신 건 정말 동생을 아껴서 그러셨나 보다. 그 짧은 때 저는 또다시 희망을 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님은 봉투를 건네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특정 명품 브랜드의 반지갑 사진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면세점에서 이거 보이면 꼭 좀 사다 줘. 내가 요즘 이게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서려는데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며 남편에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죠.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4장이 총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짬을 내 인터넷으로 형님이 보여준 지갑의 가격을 검색해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갑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고작 2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오라는 그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겉도 젖쓰고 남은 돈으로 사오라니 나랑 장난하나 싶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죠. 저를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저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도 기가 막혔던지 얼굴이 벌개져서 당장 누나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제가 말렸어요. 이제 막 가족이 되었는데 시작부터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고 결국 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름다운 해변을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온전히 즐거울 수가 없었죠. 돌아오는 길 저는 면세점에 들러 제 돈 80만 원을 보태 그 지갑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시댁에 들렀을 때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형님에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형님은 지갑을 받아들고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꼼꼼하게 뜯어보더군요. 그러고는 이리저리 살펴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맞네. 마치 제가 가짜라도 사올까봐 의심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확인이 끝나자 형님은 지갑을 핸드백에 휙 집어넣고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텅 빈 거실에 남겨진 저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결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지갑은 앞으로 제가 치러야 할 수많은 감정적 비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끼워진 단추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당금이라는 말은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형님은 진짜 시어머니보다 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뚝뚝하시긴 해도 적어도 선은 지키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형님에게는 그런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주말 안부를 묻는 평범한 전화인 줄 알았죠. 하지만 통화는 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현욱이야 짐 10첩 반상으로 챙겨줬니? 어제는 외식했다며. 꼭 외식할 때 네 돈 써라. 우리 현욱이 돈 쓰지 말고. 현욱이 집안일 시키지 마라. 들키면 가만 안 둔다. 감시한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전화기 너머로 혀를 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거기다 주말이면 온갖 핑계를 대며 저희를 1시간 거리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집에 전구가 나갔는데 현욱이더러 와서 갈아달라고 해라.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와서 좀 봐달라. 집에 와서 벌레 좀 잡아달라. 는 식의 굳이 저희를 부르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로 노이로제 걸릴 만큼 연락을 해댔죠. 누나가 혼자 살아서 그래. 우리가 좀 챙겨주자. 남편은 허구한 날 누나 집에 불려다니면서 저를 달래며 다독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저를 향한 명백한 길들이기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 맘 편하게 하려고 괜찮다고 말했고 편하게 가라 했지요. 남편도 뒤에선 화를 냈지만 정작 누나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으니까요. 피하지 못할 거면 맘이라도 넉넉하게 쓰는 게 나았습니다. 그 무렵 저도 회사에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일했던 주였죠. 금요일 저녁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있는데 이번에는 형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너도 우리 집에 와. 현욱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저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무리해서 내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그래도 현욱 씨는 꼭 가라 할게요. 남편 혼자서도 워낙 누나 집에 잘 드나들었기에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야, 내가 같이 오라고 했잖아. 이게 어디다 대고 날 무시해? 내가 너 오라고 음식까지 다 해놨는데 피곤한 게 유세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닌 비난이었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를 바꿔들고는 참다 못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누나, 채연이 정말 피곤해.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마누라 편드냐? 기가 막혀서. 걔가 시키든?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좋은 말 때 와라. 집안 다 뒤엎기 전에. 내 성질 알지? 전화 끊어. 형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누나한테 못 시키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그냥 잠깐 들렀다만 오자.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전화해서 사람 피곤하게 할 거야. 누나도 혼자 사니 외로워서 그렇지 뭐. 그 말에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왜 내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왜 누나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다음 날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 거리와 어지럽혀진 집안이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제게 손짓했습니다. 왔어. 나 어제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치웠다. 네가 좀 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널브러진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갈비찜은커녕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만 뒹굴고 있었죠. 그러자 신우이가 남편 팔짱을 끼며 빼갔습니다. 야, 현욱이 시키지 말고 네가 다 해. 새 사람 들어왔으면 할 도리를 해야지. 나 잠깐 현욱이랑 외출할 테니 이거 다 해놔. 난감해하는 남편을 쏙 뺏어가 버리며 그렇게 외출을 했고 저는 식모처럼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감정을 노동하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 것은 형님이지만 그 감옥 문을 열어준 것은 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억지로 웃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이 다가오면 또 형님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불안해하자 남편은 제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계속 식은땀만 흘리고. 아니야, 그냥. 오늘은 형님 연락 안 오시겠지? 모르지 뭐. 또 무슨 변덕을 부릴지. 그런 거 보면 우리 누나 진짜 철없지 않냐? 가끔 보면 심술 부리는 게 귀여워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어린애 같아서 종잡을 수 없다니까. 뭐? 귀엽다고? 귀엽잖아. 저 나이 먹도록 저렇게 철없기도 쉽지가 않지 않아?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차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형님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아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형님이 언젠가는 지쳐서 저를 내버려 두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남편의 무력함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저는 혼자 앓고 혼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실망한 건 제가 아는 남편은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제게도 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건만 그런데 왜 유독 누나인 형님 앞에서만 서면 그렇게 작아지고 마는 걸까 싶었지요. 실마리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형님이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직접 정성껏 만들어서 바치라는 말에 저는 몇 달 전부터 주말마다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며 연습했고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형님은 그날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제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어머님이라도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식사는 성공적이었고 어머님은 맛있다는 말씀을 연발하셨습니다. 맛이 정말 꽤 괜찮게 나와서 형님이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가족들이 맛있다 하니 못 잡았지요. 너무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자 어머님께서 갑자기 옛 생각이 나셨던지 옛날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앨범에는 남편과 형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형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늘 날이 서 있고 굳은 표정에 지금과는 달리 사진 속 어린 형님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현욱이랑 시연이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단다. 남매 우애가 참 좋았지. 어머님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몰랐던 남편 가족의 이야기였죠. 시부모님은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어렵게 사셨다고 해요. 아버님은 막노동을 하시고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형님은 일찌감치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연이가 참 똑똑하고 야무졌어.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곧잘 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지. 미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대신 앨범의 다음 장을 넘기셨죠.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형님이 공장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형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남동생, 즉 제 남편의 학원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합니다. 그때 시연이가 입버릇처럼 말했어. 엄마 아빠 걱정 마. 내 꿈은 현욱이가 대신 이뤄줄 거야. 현욱이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켜야 해. 그래서 우리 집 일으켜 세우게 해야지. 라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 과일을 깎던 남편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앨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 위로 그동안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행동의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에게 남동생은 그냥 동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포기한 꿈, 희생된 젊음, 그리고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던 거죠. 남편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형님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차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던 남편의 망설임의 정체를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애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동생의 미래를 밀어올린 누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빚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동생이 누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평범한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해 버렸으니 형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 계획이 통째로 틀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제가 와서 와르르 무너뜨렸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누나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어릴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누나는 자기 용돈을 전부 나한테 줬어. 자기는 낡은 운동화를 몇 년씩 신고 다니면서도 내 운동화는 꼭 새 걸로 사줬고, 그런 누나한테 내가 모질게 말을 못하겠어. 누나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누나 얼굴을 보면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져. 남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님의 행동이 여전히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픈 사연을 알고 나니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게 된 겁니다. 어쩌면 형님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동생의 인생,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저를 통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어요. 형님의 과거가 지금 저에게 가하는 고통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남편의 마음의 빛과 형님의 뒤틀린 집착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결혼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첫 해에는 어머님이 계셔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 해에는 갑자기 어머님이 허리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자연스럽게 명절 음식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저녁에나 온다고 했고 형님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데이트하러 나간 뒤였어요. 텅 빈 시댁 주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싱크대에는 불려놓은 나물과 손질해야 할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묵묵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과 씨름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고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 따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도착했고 곧이어 형님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하루 종일 차려놓은 음식을 쓱 훑어보더니 고생했다라는 말 대신 평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그랑땡은 좀 탔네. 깻잎전은 속이 너무 적고 먼저 번에 엄마 생신 때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기대를 말아야지 진짜.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을 섞어봤자 저만 피곤해진다는 것을 지난 년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마지막 남은 동태전을 부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을 하나씩 쟁반에 쌓아 올리며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부엌으로 쓱 들어오더니 제 등 뒤에 서서 명령조로 말하는 겁니다. 내일 내 남자친구 집에 인사 오기로 한 거 알지?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너 내일 친정 갈 생각하지 마라. 하긴 갈 친정도 없지. 그 순간 참고 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명절이면 외삼촌 댁에 가곤 했는데 갈 친정도 없다라는 빈정거림은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평소처럼 네 형님 하고 순순히 대답하지 않은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형님은 갑자기 눈을 부라리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막 마지막 전을 올려놓아 정갈하게 쌓여있던 쟁반을 그대로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반항하냐? 다시 한번 말해봐. 네가 뭘 알아서 해? 말 그대로 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형님이 왜 자꾸 제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되받아쳤더니만 와장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제가 하루 종일 공들여 붙인 전들이 기름때 낀 부엌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거실에 있던 남편과 아버님이 놀라서 달려왔죠. 바닥에 널브러진 전들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름, 무시, 억울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이 전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울음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빠, 현우가 지금 인연이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뭐라고 대든 줄이나 알아? 이제야 실체가 나오네. 내가 너 본성 숨기고 음침한 것인 줄 애시당초 알아봤다니까? 채연아, 누나 말이 사실이야? 남편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제게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에 둘렀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남편과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고 있는 형님을 지나쳐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잠깐만 얘기 좀 해.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무작정 달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단 1초도 숨 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근처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지만 남편의 전화도 시부모님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바닥에 엎어진 전 쟁반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에 누워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듯 뛰쳐나왔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이제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럴 거면 우리 끝내. 그게 무슨 소리야? 채연아, 우리 대화 좀 해봐. 누나랑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옆에서 누구보다 똑똑히 지켜봤잖아.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이제껏 참은 감정을 쏟아부으며 형님 이야기를 꺼내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상견례 날의 모멸감부터 결혼식 날의 서러움, 신혼여행 때의 황당함, 그리고 지난 1년간 겪었던 온갖 부당한 대우까지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집을 나간 그날 밤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나에게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고 아버님 역시 형님을 크게 나무라시며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네가 뭔데 동생네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냐? 더 이상 동생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 형님은 마냥 동생과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만 알았는데 막상 그러지 않으니 뭔가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잠잠하다가 며칠 뒤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문자가 왔죠. 미안해, 채연아. 딱 6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자에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만 형님은
더 이상 그 이후로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 평온함이 불안할 때가 있었지만 저도 단단히 심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두렵진 않았습니다. 형님은 아마 가족들에게 단단히 압박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가족들이 무섭긴 무서웠던지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명절 때 인사시킨다던 그 남자와 서둘러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는 꽤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의 결혼식에 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얼굴만 비추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남편과 다투기도 했어요. 아무리 누나가 미워도 결혼식에 끝까지 있어야지. 그렇게 중간에 가는 법이 어딨어. 친척들 눈도 있고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안 오려다 온 거야.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누나도 시집 갔잖아. 더 이상 너한테 뭐라 할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네가 조금만 참고 오늘 하루만 노력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계속 있으면 나도 20만 원 주고 형님한테 100만 원 넘는 지갑 사달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너 진짜... 남편은 제가 중간에 식사도 안 하고 나온 것이 신경 쓰였던지 잠잠히 참다가 제게 뭐라 했고, 차라리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가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더 들었지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이가 벌어졌고 남편은 한동안 회사에서 지내며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형님이 결혼을 하고 나자 더 이상 저를 감시하는 전화도 주말에 부름도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형님은 마지막 날 저녁에나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남편과 함께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심해부 앞에서 형님은 순한 양이자 완벽한 현모양처였어요. 형님이야 말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혹여나 제가 심해부한테 뭔가 말할까봐 무서웠던지 도망치듯 피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화를 누그러뜨리며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남편에게 고마운 건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고 제 기분을 먼저 물어봐 주었죠. 형님도 자신의 가정이 생겼으니 이제 더는 동생에게 집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찮게 시누이의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남편 셔츠도 좀 사고 가을 옷도 살 겸 한참 옷을 구경하고 있는데 1층 명품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형님의 옆에는 남편인 아주버님이 아닌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팔짱을 꼭 낀 채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자가 무언가 속삭이자 형님은 소녀처럼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근처에 있던 커다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어지는 광경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낯선 남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 장면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줌을 당겨 두 사람이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 속 형님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부족한 올케 때문에 동생 인생이 불행해진 것처럼 굴더니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이런 기만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위선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부모님께 알려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한다면 겨우 사이가 회복되었는데 또다시 누나 문제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식의 치부를 제 입으로 알리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요새 시누이와 별 탈이 없었기에 저는 그날 찍은 사진을 지울까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생각을 바꿔 휴대전화 속 비밀 폴더에 고이 저장해 두었죠. 언젠가 이 사진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 비밀은 제 마음속에 조용히 또아리를 튼 채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더 이상 형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형님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님이 저를 향해 특유의 경멸적인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마음껏 비웃으세요. 형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나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저만 아는 무기를 손에 쥔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저희는 간만에 주말 오전에 시댁에 들러 식사를 같이 하고 간만에 제 외삼촌 댁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형님네는 오후 늦게나 온다고 해서 얼굴도 보지 못했죠. 차에 올라타 막 시동을 걸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형님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직접 건 전화였죠.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한채연, 너 지금 어디야? 간만에 듣는 다짜고짜 퍼붓는 반말과 고성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봤죠.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파탄났어. 네가 뭔데 맨날 시댁에 왔다가 그렇게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 버리는데? 내가 네 눈치 보느라 2년 동안 내 동생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거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오지 않은 건 본인이면서 왜 그 모든 탓을 제게 돌리는 걸까요? 마치 지난 2년간 쌓아왔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사람 같았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막 나왔고 형님은 오후에 오신다고. 시끄러워. 네가 그렇게 일찍 가버리니까 내가 동생이랑 단둘이 얘기할 시간도 없잖아. 네가 우리 남편 사이 다 갈라놓은 거야. 알아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뺏어 들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누나, 잠잠하다가 와이프한테 또 왜 그러는데? 현우가, 너는 저 물건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아직도 몰라? 저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도 못 오고 나 진짜 많이 참았다. 누나, 요새 애들 되바라져서 시댁 식구들 눈치 보게 한다더니만 저 잘난 것도 없는 가짜는 물건이 그러니 얼마나 어이없어? 한번 걸리기만 해. 아주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게 해줄 테니까.
남편과 형님 사이에 격한 말이 오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형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가정이 위태로워 보이니 더 이상 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잠시 웅크리고 있었을 뿐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성질에 2년 동안 참 많이 참은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러다 시부모님하고 뭔가 틀어졌던지 제게 전화를 하며 화풀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제 외삼촌 댁에 가서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형님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님의 위선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를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배신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휴대전화 속 사진은 이제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는 끝났고 그것은 언젠가 저와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는 어리석은 기대,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희미한 희망 같은 것들은 버려지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제 기분을 살피는 대신 제 옆에서 조용히 제 결정을 기다려주는 쪽을 택했죠. 그리고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제 결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형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마. 너만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우리 부모님도 너 싫어하시니까 외로움을 알아야지 정신 차리지. 고아한테 그게 가장 잘 어울리지 않겠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평화가 무색하게 형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죠. 이제는 시부모님까지 끌어들여 저와 시댁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 문자를 보고 밤새 울며 억울해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 채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제가 이번 명절에 가는 게 좀 불편하실까요? 전화기 너머의 어머님은 제 질문에 깜짝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냐. 너랑 현욱이 안 오면 명절이 무슨 재미가 있니? 어서 와서 얼굴 봐야지.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의 비열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서러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차가운 분노로 변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고
저는 식사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어? 무슨 얘긴데? 이것 좀 봐봐.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 앞에 모든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형님이 보낸 이간질 문자부터 시작해서 지난 봄 백화점에서 목격했던 형님의 외도, 그리고 제 휴대전화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사진까지 모조리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누나 앞에서 작아지던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배신감이었습니다. 누나의 희생을 평생의 빚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남편에게 그 희생 뒤에 숨겨진 누나의 위선과 기만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랑 이제 끝내자. 남편은 눈물을 닦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전부 할게. 더 이상 당신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거야. 이번 추석 우리 전쟁터에 간다고 생각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롭고 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 옆에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추석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희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밝힐 것인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말이죠.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슬픔과 불안에 찌든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넥타이를 매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울 속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긴장감, 굳은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언제나처럼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아들, 며느리. 오느라 힘들었지?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는 듯 등을 두드려 주셨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할 때쯤 현관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심해부 팔짱을 끼며 명품으로 둘러싸인 채 의기양양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어요. 아마 제가 자신의 협박에 겁을 먹고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거나 혹은 오더라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저를 보자 형님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내 형님은 저를 보란 듯이 코웃음을 흥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저는 거실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 나한테? 형님은 내가 감히 라는 특유의 가짜는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심해부는 어리둥절하며 덩달아 보았지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며칠 전 형님이 제게 보낸 메시지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잘 보이도록 형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추석에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말아라. 너만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서 우리 부모님도 널 싫어한다. 형님 이거 직접 보내신 메시지 맞으시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시선이 전부 휴대전화 화면과 형님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당황한 형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는 형님보다는 제가 더 예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받아치자 형님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누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친 김에 말해봐. 내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야, 또 마누라 편드는 거야? 저기 아주 내 동생을 단단히 홀려놨네. 이래서 사람이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만 좀 해. 정말 누나,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상견례 때 채연이 외삼촌께 인사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던 건 누나였고, 내 결혼식장에서 주인공보다 더 서럽게 울어서 온갖 구설수 만든 것도 누나였어. 신혼여행 가는 사람한테 20만 원 쥐어주면서 100만 원짜리 지갑 사오라고 등쳐먹은 것도 누나고, 명절에 혼자 전부 치는 내 아내한테 친정도 가지 말라며 전쟁반을 뒤집어 엎은 것도 바로 누나인 거 기억 안 나? 내가 언제 그랬어? 왜 없는 말을 지어내? 형님은 심해 눈치를 보며 딱 잡아떼었고 남편은 한 걸음 더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형님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엄마 아빠 팔아서 내 아내를 내쫓으려고 해? 누나가 뭔데? 이 집이 누나 집이야? 누나가 뭔데 내 아내한테 오라가라야? 누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동생, 그 동생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자한테 지난 몇 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 누나는 더 이상 내 누나도 아니고 이 집 가족도 아니야. 남편의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형님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형님은 최후의 무기인 눈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아주버님의 팔에 매달려 쥐어짜듯 울기 시작했죠. 여보, 이것 봐. 저것들이 다 짜고 나 하나만 나쁜 사람 만들잖아. 내가 내 동생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옆으로 넘겨 비밀 폴더에 저장해 두었던 사진 한 장을 단톡방에 띄웠습니다. 혹시나 몰라 형님과 그녀의 남편 앞에 그 화면 또한 들이밀었죠. 형님, 동생 걱정할 시간에
아주버님 걱정부터 하시는 게 어때요? 백화점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참 다정해 보이시던데 그분도 아주버님만큼 형님을 아껴주시나요? 사진을 본 형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화면을 본 아주버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와 제 휴대전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해부의 눈빛은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경멸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하지만 거실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 한마디에 형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황해서 외쳤죠. 여보, 아니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우리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그 바락 같은 외침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휴대전화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듣는 제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쩐지 전에 없던 명품들도 보이고 계속 외출해서 늦는다 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 설마 했는데 대체 언제부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것이 괜한 말로 나와 당신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몰라? 내가 좀 서운하게 대했다고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여보.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그동안 눈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물증이 없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그건 몰랐어? 여보. 심해부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형님의 마지막 변명까지 꿰뚫어 버렸습니다. 심해부는 본인이 자리를 불편하게 한다며 가보겠다 일어섰고 시부모님은 딸 잘못 키운 부끄러움에 차마 심해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할 뿐이었지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다 들었다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 늙은 애비가 미안하다. 아버님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딸에 대한 깊은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떨고 있는 형님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네 서방 얼굴 볼 낯은 있냐? 당장 그 입 다물고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네가 그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던데 동생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진심으로 빌어줬어야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심보냐? 아버지의 꾸짖음에도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떨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형님 인생이나 제대로 사세요. 동생한테 그렇게 집착하면서 정작 본인 인생은 그렇게 함부로 사셨네요. 더 이상 형님하고 얽히고 싶지가 않네요. 제 말에 형님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죠. 시아버지는 형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네 남편한테 용서받기 전에는 친정집에 얼씬도 하지 마. 제가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아빠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말은 형님에게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거실에 울려 퍼졌고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몇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이 편을 들어줄 것 같았지만 시댁도 아무리 친딸이지만 이제껏 횡포를 일삼아 왔으니 지쳐 있었던 찰나였고 시누이를 위해서라도 언제까지나 감쌀기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이셨지요. 어머님은 제 옆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쓰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죠. 아버님은 남편의 어깨를 말없이 툭툭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이해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형님 없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명절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아가,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있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말씀하셨고 아버님은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시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형님 부부는 그날 이후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버님도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문제는 형님의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 줄 물었을 때 형님이 제대로 답을 못하자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셨다고 하고 만약 아이가 태어난 후 유전자 검사 후에 아주버님 아이라면 아이에서만큼은 다 책임지겠다고 각서를 쓰셨지요. 이후 형님은 시댁에도 저희에게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남하고 사는지 혼자 사는지 애는 잘 낳았는지 시부모님도 더 이상 저희에게 언급도 하시지 않았지요. 그날 제가 터뜨린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이었지만 저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픈 성장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제 손으로 끊어낸 지긋지긋한 족쇄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건강한 끈이 되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